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햇수로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사진부터 바라봅니다. 언젠가부터는 이름도 부르지 않게 되었지요. 부르면 그립고 그리우면 괜히 눈물이 나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했습니다. 세월이 약일에서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그래도 저는 늘 아침에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물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스웨터 한 벌, 냄새가 배어있는 파자마, 연탄 배지가 달린 군번줄, 그리고 그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 어쩌면 그 물건들이 남아있었기에 제가 이 집에서 아직 숨을 쉬며 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겐 그냥 낡은 옷이고 고장난 시계겠지만 저에겐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손주가 와서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건 왜 이렇게 오래 놔두냐고, 요즘은 다 디지털인데 왜 고물 같은 걸 그냥 두냐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그냥 고물 취급될 수 있는 물건이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저는 그 아이 말에 웃어줬습니다. 아직은 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뒤부터인가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집 안에 흐르는 공기가 어딘가 낯설어졌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왠지 모르게 제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남편 제삿날을 앞두고 있었기에 사진을 닫고 그 사람이 남긴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의식 같았습니다. 제사 한 번, 차례 한 번 지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라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사람 좋아하던 곰탕거리며 시계를 살짝 닦아주고 늘 차고 다니던 군번줄을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작은 담배 파우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나 둘 뿐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늘 가지런히 깔끔히 물건을 정돈하던 분이었기에 그 파우치가 없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기억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수납장, 서랍까지 다 뒤졌지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담배는 끊은 지 오래여도 그 파우치 하나만은 오래 간직해오던 거였는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어지럽혀진 거 좀 치우세요. 요즘엔 그런 거 모아두면 벌레 생긴다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은 넘겼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조그맣고 오래된 철사 한 조각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남편이 20대 초반 나라를 위해 군에 갔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유난히 제 방 청소를 하겠다며 들어오더군요. 늘 손이 가지 않던 구석까지 닦고 이불도 새로 갈고 그러곤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분위기 바꿔보세요. 죽은 사람 붙잡고 사는 거. 요즘엔 그런 거 병이라던데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되는 건지 그게 사람의 말인지 어지럽게 몰려오는 생각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장을 열어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손수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도 거기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잠깐 내가 착각한 건가?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전날 밤에야 확인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라이터, 그 다음은 낡은 안경집, 그리고 마지막엔 유일하게 남편 이름이 새겨진 소형 수첩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들어 자꾸만 제 방에 들락거렸습니다. 무슨 말도 없이 물건을 정리한다며 들어오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서랍이 벌어져 있었고 이불 아래는 정리한 적도 없는 가구로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유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했어요. 그럼 안 돼요? 어지럽길래 정리 좀 해드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 있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요즘 이상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전엔 집안일이 힘들다며 손도 안 대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을 떨며 옷장 정리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고 택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렸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택배 상자 하나를 급히 숨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애는 소파 뒤로 상자를 밀어넣더군요.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친구 거예요. 대신 받은 건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그 말에 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조차 하기 싫더군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건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건 분명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의 서랍 위치, 사라진 물건의 순서, 며느리의 방문 시간과 퇴실 시간, 택배의 포장지 모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애의 눈빛. 그 눈은 그 어떤 말보다도 솔직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상을 차렸고 그날 밤엔 가족 단톡방에 어머니 오늘 잘 주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걱정하는 척 할 때마다 제 속은 썩어 들어갔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제 세상이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기억이 그 사람의 흔적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공포와 의심이 이젠 점점 제게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단순한 느낌일 뿐이었기에 저는 입을 다물고 더 깊이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제 모든 의심을 완벽하게 현실로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던 그 무렵 우연처럼 다가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네일숍을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는 아이인데 그날은 평소보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혹시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 무슨 일이야? 요즘 혹시 아버지 유품 정리하신 적 있어?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일 없는데 왜? 딸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가게에 다니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빈티지 중고 거래에 푹 빠져 있는데 그날따라 무심코 본 물건 하나가 눈에 익더랍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있잖아, 되게 특이한 각인이 되어 있어서 기억에 남아있거든. 장모 씨 뭔가 좀 기분이 이상했어. 딸은 즉시 그 앱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장의 스크린샷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군용 수첩, 낡은 손목시계, 작은 연탄 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번줄의 뒷면에 선명히 새겨진 장모라는 이름. 그건 100번을 봐도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손에서 찢겨나간 듯한 그 사진들. 그 속 물건들을 누가 찍었는지는 몰라도 배경이 익숙했습니다. 거실 장판의 나무 무늬, 방 안천장의 조명 그림자 모두 우리 집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가 평소 사진 찍는 자리였습니다. 식탁 근처 남편 제사상 차릴 때 제가 늘 물건을 펼쳐두던 그곳. 그 위에 남편의 마지막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더는 착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제 며느리, 그 아이 손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들어왔고 이 집이 전부인 듯 굴던 그 아이가
남편의 물건을 하나하나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며 말없이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고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싱겁지 않으셨어요? 오늘 시장에 국산 깻잎이 싸게 나왔다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온 말 하나하나가 이젠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남편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 집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킨 줄 몰랐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이 조용히 단 한 번도 따지지 않고 대신 잃어버린 물건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 4월 6일 사라짐, 군번줄 4월 8일 실종, 연탄배지 4월 11일 확인 불가, 수첩 4월 14일 사라짐, 라이터 4월 16일 없어진 뒤 재확인 실패. 이게 단순한 분실일까요? 청소하다가 버렸을 수도 있다. 오래돼서 정리했을 수도 있다. 그 모든 합리화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 건 그 아이가 직접 글을 올렸고 판매글엔 시부모 유품이라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가 거래한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딸 덕분이었습니다. 딸이 그 단골 손님에게 부탁을 했고 직접 계정을 추적해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거기엔 마흔동 중고 판매자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물건들이 줄줄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거래 후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빠르고 깔끔하셨어요. 시부모 유품 정리 중이라 하셔서 더 의미 있었어요. 시계 상태 굿. 오래된 물건이라 감성 좋아요. 덕분에 득템했습니다. 그 모든 말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앱을 수십 번씩 다시 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 물건을,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효부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다녀오며 국 끓이고 절 약속처럼 드리고 어머니는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이후 한마디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남은 마지막 정마저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낡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머니에서 뭔가가 손에 걸렸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힌 채로 얇게 끼워져 있는 메모지.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더 많은 소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을 꺼내며 그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닿은 건 얇고 바삭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메모지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세로로 또 가로로 2번. 사방이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종이의 색은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걸 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였습니다. 분명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레 눌러 쓴 글씨. 그 사람만의 둥글고 느릿한 필체.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얘기겠지. 그러니 그때가 오더라도 울지 말고 꼭 이건 지켜줘. 나는 당신한테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었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어. 무슨 일이 생기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꼭 당신 생각대로 살아. 그리고 이 종이 뒤에 써둔 거 꼭 지켜줘. 그 글을 읽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가득 메우고 멀어진 시간들이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쪽엔 한 장의 수첩 페이지가 더 붙어 있었고 거기엔 남편의 손글씨로 자신의 유언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와 당신뿐이야. 그래서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만 해뒀어.
혹시라도 아이들이 억지 부리면 서랍 맨 아래 파란 봉투에 관련 서류 다 있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노후의 불안함 때문에 미리 준비한 걸까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제 아내인 저를 위해 조용히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잊혀진 서류 뭉치 사이에서 하늘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가 바랜 그 봉투 안에는 확실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확인서, 유언처럼 적힌 손글씨 메모, 등기부 등본 사본, 그리고 한 장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중 하나에는 남편이 남긴 글이 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다칠까봐. 이건 꼭꼭 숨겨놨어. 이 집은 당신 몫이야. 누가 뭐래도 절대 내주지 마. 그리고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꼭 이걸 기억해. 넌 이 집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는 거. 그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올라왔습니다.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제자리가 사실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다는 걸 그 사람이 이미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행동, 가벼운 말투, 팔려나간 남편의 유품들. 그 모든 상처에 조금씩 피가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꿈속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잠잠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도 웃지 않았고 딸에게도 그날의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복사했고 봉투를 재정리했고 판매 글들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첩에 모든 날짜와 내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복수라기보다 기록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랬듯이 저도 말보단 글로 증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손편지. 그 글이 제 안에 불을 켰고 그 불빛 아래서 저는 다시 제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피하던 제자리가 이젠 제가 일어서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애와 마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는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엔 고급 과일, 디저트 상자, 그리고 늘 그랬듯 생색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딸기 진짜 달아요. 입맛 없으시다길래 좀 사왔어요. 이것도 사치죠, 그쵸?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서류철 하나를 그 아이 앞에 밀어냈습니다. 앉아봐라. 오늘은 내가 먼저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두 장, 손끝이 움직일수록 그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등기부등본, 남편의 유언 메모 사본, 판매된 유품의 사진 캡처, 중고마켓 판매 내역. 그 순간 며느리는 파일을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이건 누가 넘긴 거예요? 딸이요? 아니면 누가 캤어요? 그 말투에는 죄책감보다 분노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들켰다는 당혹감이 아니라 왜 들추느냐는 반발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잖아. 내가 올렸고, 내가 팔았고, 내가 찍은 사진이야.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하어머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세요? 솔직히 고물 아니었어요? 유품이긴 한데 그게 무슨 성물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게 내 시아버지야. 내 남편이고 너한테도 아버지였어.
하지만 며느리는 되레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시아버지가요? 저한텐 그냥 어머니 밑에서 눈치 주는 어른이었죠. 제 결혼식 때 축의금 반도 안 냈고 당신이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 지금은 누가 돌봐요? 누가 청소하고 누가 식사 챙겨요? 저예요, 저.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생전에 유언을 남겼어. 이 집은 내 아내의 것이다. 누가 뭐래도 넘기지 마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역정을 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딴 종이 하나로 저를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유언이 법입니까? 증인도 없고 공증도 없는 거. 지금 와서 믿으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손편지, 등기부등본 원본, 송장 내역까지 포함된 정리문서. 나는 그 사람 없어진 날부터 너한테 식구라는 단어로 버텼어. 말도 안 되는 짓 봐도 참고 거짓말 들어도 참았어. 며느리는 발끈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지금 와서 저 내쫓으시겠다? 그럼 좋죠. 이 집 한 돈 반이라도 저 주세요. 저 이 집 10년 관리했어요. 어머니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그 정도면 대가 받을 자격 있죠?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죄송이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은 건지 새 들어온 사람을 들인 건지 이젠 헷갈리기까지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식이 고맙게 옆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남는 장사니까 옆에 있는 거죠. 이 집 없었으면 제가 여기에 왜 있어요? 그 말은 그 순간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조용히 그 아이 앞에 한 장의 종이만 남겨두고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내던졌는지 이젠 나도 확실히 알겠다. 그 종이엔 법률 자문 내용이 담긴 상담 메모와 증거 정리 리스트가 명확히 인쇄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 당황했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건 곧 이 집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데도 안 보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어디까지 나올 건지.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냥 평범한 며느리일 거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 뒷모습은 처음으로 불안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다. 며느리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저는 일부러 그 아이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건 때로는 소리보다 침묵이 더 날카로우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저기에 가득했고 말투는 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 생각보다 꽤 치밀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미동도 없이 말했습니다. 넌 생각보다 훨씬 가볍더라. 그의 아버지 물건이 내 손에 팔릴 줄은 몰랐으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고작 군번줄, 낡은 가방, 쓰지도 않는 카세트 하나에. 왜 이 난리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고작 내겐 그게 그 정도였지. 그 사람한테는 전부였는데도.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그제야 진짜 위기의식을 느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고소라도 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품을 팔았다고 신고하시겠냐고요? 그 말에 저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의 탈물 횡령죄 관련 법률 정보와 상담 메모. 며느리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짜로. 이걸 경찰서에 들고 가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던진 게 고작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이라 생각했겠지만 내겐 인생이었다. 며느리는 의자를 밀치듯 밀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웃기시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저를 망신 주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마침내 테이블에 놓인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루하루 정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유품이 사라졌는지, 중고마켓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판매된 계정 이름, 위치, 금액, 며느리의 발언들, 행동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착한 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그 노트를 넘겨보던 며느리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 그러니까 당신 아들도 이 사실 알면 가만 안 있을걸요? 그 말은 순간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 아이는 내 말만 듣겠지. 하지만 이젠 그 아이조차도 이 집에서 아무 권리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진명에 하나 믿고 이렇게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파일 하나를 꺼내 그 안에 봉투를 꺼냈습니다. 혼인재산 분리 관련 문서 사본과 남편의 단독 명의 사망 이후 배우자 단독 소유 증빙 서류. 이 집은 그 사람 살아있을 때부터 내 이름이었어. 너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자꾸 아닌 척을 하니? 그 말에 며느리는 이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젠 진짜 못 참겠네. 저 나갑니다. 나가서 이거 다 알릴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궁지로 몰았는지, 어떻게 며느리를 모욕했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든 가봐. 그리고 내가 판 물건 사진이랑 송장, 내역서 다 들고 가서 말해보렴. 사람들이 누굴 욕할지, 누가 부끄러울지. 그 말에 며느리는 손에 든 가방을 쾅 하고 내려치듯 짚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가시겠다. 좋아요. 그럼 가보죠. 이 싸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에 있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제가 숨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고 그 아이가 직접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법이 대신 말해줄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며느리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후 저는 바로 다음날 오전 동네 법률사무소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실은 어디에 뭘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는 참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들고 간 자료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남편의 유언 메모,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서, 캡처, 제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수첩까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유품이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는 사안이므로 무단 처분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형사보다 민사로 먼저 대응해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덮을 순 없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편 보셨어요? 뭐 이상한 종이가 왔던데요? 모르는 척이었습니다. 명백한 시간 끌기와 심리전이었죠. 내용 증명이야. 법적으로 정식 대응하겠다는 뜻이지.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말투가 급변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지금 저희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그깟 유품 몇 개로 가족을 갈라놓으시겠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그 물건을 그렇게 팔진 않았겠지. 며느리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소송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젠 법이 판단하게 할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누구한테 더 불리한 싸움인지. 며칠 후 며느리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누가 잘했는지 나중 문제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우리만 손해예요. 저랑 우리 아들, 손자 그 애들 다 봐야죠. 그러면서 가족이란 이름을 무기로 들이미는 모습에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아주 교묘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물건 몇 점 처분했다가 온 가족이 무너질 위기. 이게 진짜 유산 싸움의 현실일까요? 댓글엔 그녀의 친구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너무하시네요. 며느리 착한 것 뻔히 아는데 시어머니가 너무하네. 사람들은 상황의 전후를 알지 못한 채 그녀의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늘 결과로 말하면 되니까요. 며느리는 급기야 정신적 피해 운운하며 역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가족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반성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중이라는 걸. 결국 제 변호사에게 이 모든 대응 자료를 전달했고 그는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명예훼손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필요하시면 역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대로만 가시죠. 사실과 증거로 대응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지인을 통해 중재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잘 마무리하시면 어때요? 누구 잘못이랄 것도 없잖아요. 가족끼리 고소까지 가는 건 너무하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빌어야 할 입장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 아이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했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내 아빠를 지키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어진 대응은 결국 법정까지 이끌었습니다. 첫 기일 통지서를 받았을 때 며느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변호인을 고용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를 만났을 땐 그 아이는 아무 일 없단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까지 가시겠다는 건 진심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이젠 그만 거짓말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낯선 법정에서 작은 떨림과 함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으로 꺼내는 말이 어떨 땐 창피했고 또 어떨 땐 후련했습니다. 유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온기였고 기억이었고 저의 인생과 겹쳐진 조각이었습니다. 그걸 허락도 없이 팔아버리고 이익을 챙긴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날 변호사는 며느리 측에서 제출한 해명 자료가 오히려 허점투성이임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좀 성급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잖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와서 반쯤 고개를 숙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면피였습니다. 그 아이는 합의 조정을 요청했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야 해. 세 번째 기일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한 유품 목록 및 거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은 고의적 재산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수반한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또한 일부 지급하라. 또한 피고는 해당 주택 및 관련 유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명시된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기보다 그저 제 인생의 무게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요청한 금액이 통장에 이체되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 싸우고 싶어요. 제가 틀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 아이도 알았을 겁니다. 며느리는 그 집을 조용히 비웠습니다. 유품을 놓고 떠난 자, 그것을 되찾은 자, 그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젠 끝내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쓰던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그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 사람의 흔적은 모든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다시 지켜냈습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법정에서 쏟아낸 말들, 밤마다 울음을 삼켰던 기억들, 그리고 그 끝에 되찾은 것들. 모두 이 집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그 아이의 흔적은 어느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와 단둘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면 우리 사이도 힘들어질 거예요. 잠깐만 따로 지내자고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제 생일도 남편 기일도 딱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 쪽 말을 듣고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재판 결과가 정리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화분 정리를 하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보고는 있었어. 아무 말 안 한 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혼했어. 많이 싸웠고 결국엔 안 되겠더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밥 한 끼 해요. 내가 갈게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고도 와도 된다고도. 그 아이는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제 와서 다시 품고 다시 어르고 다시 위로해줄 마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저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아침이면 늦은 해가 들어오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남편이 쓰던 머그잔에 찬물을 붓고 창밖에 심은 쪽파 줄기를 바라봅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도 벌써 몇 달째입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할머니 목소리 동화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를 다 건네줍니다. 가끔 아들이 생각나긴 합니다. 그 아이도 후회할 순간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품어줄 여유도 그 아이의 잘못을 반복해 묻어둘 마음도 저에겐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수자야,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하루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저에게 가장 단단한 위로입니다. 혹시 지금 어느 누구도 당신 편이 아니라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당신을 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다 이제야 돌아온 당신, 그 이름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삶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